죽고 싶더라고. 그래서 왜 그렇지라고 고민해봤는데, 첫 번째 일단 제가 체력이 옛날 같지 않다는 거죠. 늙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우탁의 시조가 떠오르네요. 가시 한 손에 쥐고 막대기 한 손 짚고 맞고 싶은데 오긴 오나 봐요, 늙음이. 첫 번째 그게 그거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 10시부터 너무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4시쯤 되면 살아있기 싫더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힘을 조절하고 있는 겁니다. 완급 조절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받으신 프린트 이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작품에 대한 분석 진행할게요. 다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 빼먹은 게 있더라고요. 김종길의 고고 안 했더라고요. 그거 다음 주에 마저 할게요. 무슨 놈의 진도가 해도 그치요? 텐션을 낮추고 열심히 한번 해볼까요? 적중 모의고사는 이제 계속 제작해 드릴 건데, 오늘은 오늘 과제는 화요일이나 수요일까지 해오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세 작품에 관련된 문제 좀 껴있는 거 있고요. 뒤에 적중 모의고사 한 회분만 넣어놨습니다. 너무 조금인데요. 그 적중 모의고사 분량이 좀 많을 거예요. 뭐 한 60개쯤 될 겁니다. 그래서 재밌게 풀어보시고 이쪽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욕설이고요. 이욕설을 이걸 따로 단독 프린트로 주셨는데 이거 왜 주셨을까라고 고민을 좀 해봤거든요. 고민 해보니까 뭐 이유는 알 것 같아요. 님들아, 황망근은 이렇게 말했다는 전의 양식이고 수호제기는 기의 양식인데, 지금 이번 2학기 때 2학년 때 하고 있는 문학 파트에서 지금 4단원을 주요 메인으로 해서 다 1, 2단원을 하고 있는데 걸렸어요. 이거 가져가요. 와서 요거 호이. 근데 이게 뭐가 핵심이냐라고 보니까 과거 양식과 현재 양식, 그러니까 소설이면 소설, 시면 시, 과거 양식이 현재로 어떻게 형식적으로 계승되고 있는가, 내용적으로는 어떻게 유사점을 갖는가, 그 과거 작품과 현재 시간의 흐름에 따른 형식적 연계성, 이런 것들을 좀 보게끔 의도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본다면 이 욕설을 왜 가져왔는지는 너무나 뚜렷합니다. 수호제기 세트예요, 이 친구는. 일단 기본적으로. 왜? 모두 다 수필에 들어갑니다. 근데 재밌게도 수필이라는 용어를 안 써요, 둘 다. 수호제기, 제목에서 써 있지만 기라는 키워드가 나오고요. 이옥, 설이라고 끝납니다. 이게 다 뭘까요? 고전수필의 갈래들입니다. 이쪽에 맨 첫 번째 박스 보시면 맨 처음 시작이 고전수필에서 시작하는데, 고전수필에 나타나는 양식이 딱 두 개예요. 설과 기입니다. 네. 그래서 언제까지 쓰여진 거냐면 조선시대까지 쓰여진 수필을 설이나 기로 구분하게끔 되어 있어요. 참고로 수호제기는 조선시대, 지금 배우시게 될 이욕설은 이규보가 쓴 고려 후기 때의 작품입니다. 약간 사대부들이 즐겼던 작품이라 해도 상관은 없지만 딱히 그렇다기보다는 과거 얘기를 수필의 특성에 따라 썼다. 자, 아래 볼까요? 설기 아래 개화기 전, 그 아래 볼게요. 교훈적이고 독자를 설득하고자 하는 내용이 많다. 이거 현대 수필인 교술갈래랑 공유하는 특성이잖아요. 그래서 요거 하나 봐주시면 되고요. 다만 그 당시 때 이 설과 기, 고전 수필에서 두드러지는 양식이 뭐냐 하면 그 아래 괄호로 써져 있는 말이에요. 자, 사실 일단 나오는데 예화라고 나와 있는데 경험입니다. 경험이랑 같은 말이에요. 사실, 예화, 경험 모두 다 같은 말입니다. 어디 보고 계신지 아세요? 지금 너무 많죠? 볼게요. 여기에요. 여기. 왼쪽 아래 박스 여기요. 예화는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꺼내기 위해 예시로 든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예시로 든 이야기가 사실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합니까? 겪은 일, 진짜로 겪은 일, 경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수필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작가 글쓴이가 본인이 직접 겪은 얘기를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다가 플러스로 의견과 주제, 자기가 하고 싶은 주제를 그 다음에 드러내는 게 바로 고전수필의 특징이라 보시면 됩니다. 총 2단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다시 위로 올라와서 오른쪽으로 쓱 넘어가 보세요. 오른쪽 쓱 넘어오면 동그라미와 X가 막 복잡하게 쳐져 있는데 별거 없습니다. 동그라미가 맞는 얘기입니다. 이욕설과 수호제기에 들어가는 말이고요. X가 낚이지 않아야 될 말입니다. 볼까요? 일단 한글로 된 고전수필은 없습니다. 무조건 다 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 즐겼던 사람들이 자기랑 같은 이제 양반층 사대부들한테
교훈을 주기 위해 쓴 글이기 때문에 딱히 한글로 쓸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한글 고전 수필은 존재하지 않고요. 오로지 한문으로 쓰였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었을 때 편하게 읽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한문으로 써졌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줄 때는 한글로, 현대 한국어로 번역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읽기 편했고요. 개화기 전입니다. 예. 그 다음 고전수필이고요. 소설 아닙니다. 서사가 있긴 하지만. 자, 그 아래 볼까요? 구체적인 사물과 사건의 이치. 예, 구체, 경험, 이게 먼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의견, 주장, 주제 이런 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 구성 보이게 되고요. 준서가 왜 영혼이 나가 있어? 빨리 봐봐. 너 오늘 왔니? 너 이거 가져가. 하나 더 뽑아오길 잘했네. 그 다음 맨 오른쪽으로 와볼까요? 자, 역시 OX 낚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O 볼까요? 우의적이에요. 아니, 왜 우의적인가요? 이거 사실 저번 시간에 배웠던 용어인데 두터비 파리 물고 할 때 우의적이라는 키워드 배웠거든요. 돌려 말하기였어요. 그러니까 탐관오리가 백성을 수탈하는데 저 탐관오리는 높은 관료 앞에서 그냥 꼼짝 못하는구나. 이 얘기 한마디도 안 하죠.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냥 두꺼비, 파리, 백성골 이렇게 다른 말로만 표현합니다. 이런 걸 우의적 특성이 강하다고 하는데 이 고전수필의 특징도 바로 우의적이에요. 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딱 하지 않는다고. 수호제기 생각해봐요. 수호제기도 자기가 나를 밖에 누구 계시네? 나를 지켜야지라고 하는 건데 주변 외부 유혹에 네, 다 왔습니다. 그래서 주변 이런 욕망, 욕구에 나는 흔들리면 안 된다. 욕심을 버려라. 이 얘기를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나라고 이제 무슨 마치 사람처럼 자기 자아를 표현해서 그 나에게 대한 성찰, 나란 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설명하는 식으로 되어 있듯이 자기가 하고 싶은 주제를 직접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겪은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직접 말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말을 돌려 말했다고 볼 수 있겠죠. 고전수필이 맨 처음에 나오는 겪은 일, 경험, 예화가 바로 이 돌려 말하기 기법에 해당하게 됩니다. 수호제이도 어떻게 시작해요? 큰형님 집 이름이 참 이상한데 하면서 자기가 겪은 일로 시작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우의적 표현 기법이라 봐도 괜찮습니다. 자, 직설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동으로 오른쪽 X 보이시죠? 내려오면 설득. 네, 그래서 결국에 교훈을 주는 이유는 뭐냐? 상대한테 교훈을 줘서 이제 생각이나 행동을 바꾸게 하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설득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감정적이나 이런 것들은 시에서 찾아주시고요. 2단 구성입니다. 방금 말했다시피 경험과 주제 이렇게 두 단계 되어 있고요. 자, 그럼 그 아래에 큰 네모 박스에 크게 X 쳐져 있잖아요. 왜 X인지 생각해봐요. 이제 충분히 설명드린 것 같은데. 됐죠? 구체적인 경험이 먼저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추상적인 의견 내용이 나와야 되는 구성입니다. 자, 거기까지 말씀 다 됐고요. 이제 잠깐 치워두고 오른쪽으로 와보세요. 이욕설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오, 옥이 가옥할 때 옥, 그 집이에요. 집을 수리하는 이야기라는 뜻이고 설에 대한 얘기는 위에 그냥 대충 써 있는데 방금 했던 얘기입니다. 그냥 내려오셔도 돼요. 본문 바로 들어갈게요. 자, 크게 두 파트로 되어 있어요. 한 절반까지는 예화, 구체적 경험, 일상적 사례로 먼저 맨 위에 차지하고 있고요. 중반 이후부터는 일반화가 됩니다. 일단 맨 첫 줄부터 볼게요. 행랑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행랑체는요, 뭐라고 해야 되나? 별체라고 하면 대충 맞거든요. 그래서 큰 본집 말고 대문 옆에 조그맣게 뭐 손님이 주무시고 가시거나 그런 용도로 만들어놓은 작은 별도의 숙소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행랑체가 퇴락했대요. 뭔가 이제 썩어갖고 이제 떨어졌나 봐요. 그래서 퇴락하여 지탱할 수 없게 된 것이 세 칸이었다. 방 세 칸이 지금 뭔가 이제 뭔가 문제가 생겼나 봐. 나는 마지못하여 이를 모두 수리하였다. 그런데 그 중에 두 칸은 비가 샌 지 오래되었으나 나는 그것을 알면서도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다가 손을 대지 않았던 것이고 나머지 한 칸은 처음 비가 셀 때 서둘러 기와를 갈았던 것이다. 자, 이번에 수리하려고 보니 비가 샌 지 오래된 것은 자, 석가래, 추녀, 기둥, 들보 써놨어요. 뭔지. 근데 그냥 한옥, 전통적 한옥의 건축 구조입니다. 거기에 들어간 부품들이에요.
들보가 모두 썩어서 못 쓰게 된 까닭으로 수리비가 많이 들었고 한 번밖에 비가 새지 않았던 한 칸의 제목들은 온전하게 다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았다. 됐죠? 자, 간단한 경험적 일화예요. 문제가 생긴 게 비가 샌 지 오래된 거는 비용이 많이 들었다. 수리하다 보니. 근데 비가 샌 지 얼마 안 된 거는 수리할 때 비용이 얼마 들지 않았다. 아, 이게 뭐예요? 바로 고치니 별 비용이 안 들었고 늦게 고치니 알고도 늦게 고치니 그거에 대한 대가가 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지금 본 게 구체였고요. 경험이었고요. 이규복 개인의 개별적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일반적인 내용으로 확장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 뭐 또 뭐라고 할 수 있냐? 누구에게나 다 적용될 수 있는 보편으로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화, 보편화 다 성립하고 이때는 대상에 대한 경험과 사례 구체가 확장됐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구조로 이제 이어집니다. 1단 받고요. 이제 2단 들어가도록 할게요. 일반화라고만 써 있을 거예요. 보편화도 같이 써주세요. 일반화, 보편화. 에어컨 틀까요? 이 방은 참 좋은데 이 소리가 조금 나갔고 괜찮으시죠? 뭐 괜찮아. 내가 크게 말해야 돼. 야! 이거 일반화 봐봐요. 나는 이에 느낀 것이 있었다.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사람에다 적용해요. 계속 갈게요. 잘못을 알고도 바로 고치지 않으면 곧 자신이 나쁘게 되는 것이 마치 나무가 썩어서 못 쓰게 되는 것 같다. 오케이. 잘못을 알고 고치기를 꺼리지 않으면 여러분들 여기다 네모치세요. 해를 받지 않고 네모치세요. 별표 치세요. 아니 뭐 이딴 거에 네모를 쳐요. 잘 쳐봐. 뭐 설마 여러분들한테 물어봐도 뭐 틀리겠습니까? 아까 집을 고치는 경험 떠올려봐요. 바로 고치니 비용이 들었어? 안 들었어? 들었죠. 조금 들었죠. 해가 조금밖에 없었지. 최소화시킬 수 있었어. 어때요? 사람도 바로 고치면 피해가 조금만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라고. 지금 네모 쳤잖아. 사람에 대해 확장할 때는 피해가 조금 있다는 얘기를 안 합니다. 해가 없다고 합니다. 그 차이점 조심해 주세요. 딱 내신용 낚시니까 낚이지 않도록 네모 거기다 쳐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해를 받지 않는데요. 사람은 더 강하게 적용시키네요. 다시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으니 저 짐의 제목처럼 말끔하게 다시 쓸 수 있는 것이다. 됐죠? 제목, 재료로 쓴 나무라는 뜻입니다. 타이틀 아니죠? 자, 근데 여기서 일반화가 한 번만 더 있는 게 아니라 한 번씩 더해요. 한 번도 있고 두 번째 일반화 보편화도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볼까요? 마지막 문단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라의 정치도 이와 같다. 나라의 정치도 똑같대요. 이번에는 나라 정치에다 적용하네요. 계속 가볼게요. 백성은 종모는 무리들을 내버려 두었다가는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고 나라가 위태롭게 된다. 그런 뒤에 급하게 잡으려 하더라도 이미 썩어버린 것처럼 제목처럼 늑대늦게 되는 것이다. 어찌 상가지 않겠는가. 서리법을 통하여 의문문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설득하고 있다가 하면 맞는 얘기입니다. 서리법 쓴 거 확인되시죠? 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안에 적용된 이거 뭐라고 봐야 되나요 하면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집 얘기잖아. 사람 얘기잖아요. 나라 정치 얘기잖아요. 집에서도 어떤 값을 등장하니 특정한 값이 존재하니 이 사람과 집에서 나라 정치에서도 똑같이 그 값이 적용된다라고 하는 건데 자,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이 사람은 비슷해서 그렇대요. 집이나 사람이나 나라 정치가 비슷하기 때문에 유사하기 때문에 충분히 비슷하게 일어날 거라고 추론할 수 있다. 유사하기 때문에 비슷하게 일어날 거라고 추리하는 논리가 성립하게 됩니다. 뭔 얘기 하고 싶은지 아시죠? 유사하기 때문에 비슷하게 일어난다고 추리하는 논리를 펼쳐드릴게요. 유비추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품 전체에 적용되어 있는 전개 방식은 바로 유추입니다. 유비추론을 한 번 더 줄여서 유추라고 한대요.
유사하기 때문에 비슷하게 일이 일어날 것임을 추리할 수 있는 논리. 유추기법 사용한 예시 아래 써 있으니까 님들이 읽어보세요. 예, 그런 겁니다. 이게 뭐야? 아 진짜 이거 할아버지 선생님 멘트 아니에요? 팽 없이 교실에 온다고? 이 총 없이 전쟁터였구만. 실제로 군인들은 총 없이 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대답했던 기억이 나네요. 많아. 총 없이 가는 사람 많아. 왼쪽 잠깐 다시 돌아와 볼래요? 이 페이지에 아까 위만 봤잖아. 중간 보시면 방금 얘기했던 거 정리되어 있습니다. 예, 직접 보시면 어떻게 이게 유추가 성립되는지 확인되실 거고요. 그 아래는 제가 정리한 내용들 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우리 OX 문제는 같이 풀어봅시다. 4쪽이에요. 같이 해요, 같이. 눈으로 빨리 따라와봐, 대신. 1번. 이 글의 종류는 준서가 뭐 할래? 쓸 게 되게 많아. 쓰고 싶은 거 쓰면 돼. 뭐 할래? 그래, 고전수필 무난하네요. 좋네요. 고전수필을 썼으면 괄호 열고 설이라고까지 써줘라. 설과 기는 거의 똑같아 보시면 됩니다. 수호제기랑 똑같아요. 그래서 패턴이. 우진아 하고지. 이번 주만 나오는 거였지? 이번 주만 오늘 이렇게 오는 거지? 그래. 잘했어. 네가 원래 수목이 오나? 화목? 근데 화토 이렇게 온 거지. 좋지 않냐? 이게 딱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과제할 시간도 있고. 너 과제 안 해서 늦게 온 거잖아. 역시 예상이 맞았어. 단점. 오늘 받은 과제를 화요일까지 해야 된다는 거. 2번 볼까요? 이 글의 전체적 설명 방식은 유추요. 유추 얘기요. 3번 볼게요. 이 글은 뭐로 쓰여져 있을까요? 한문으로 쓰여져 있고요. 글쓴이는 당연히 레알 납니다. 실제 나 체크해 주시고요. 수필이니까요. 4번 이 글은 예화 깨달음 2단 구성이다. 동그라미 해주시면 되고요. 5번 글쓴이의 이름과 이 글을 쓰게 된 계기. 자, 뭐 이상하게 쓰지 마시고요. 일단 작가는 이규보입니다. 이규보. 고려시대 때 사람이에요. 그거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쓰게 된 계기는 집을 고치면서 느낀 점이 있어서 뭐 이런 게 답이겠지 뭐. 이런 건 신경 쓰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이규보 정도 알아두시고. 자, 6번. 집, 사람. 자, 집, 사람, 나라 정치. 괜찮죠? 연관되어 논지를 축소시키고 있다. 괜찮지 않습니까? 뭘 괜찮아? X지. 뭘 축소야? 확대라니까. 확장이라니까. 앞에 써놨었죠? 확장 아직도 안 지웠습니다. 축소가 아니야. 확장시킨 겁니다. 그 다음 7번. 의견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경험을 언급했다. 괜찮죠? X죠. 계속 얘기하지만 경험을 먼저 제시하고 그 다음에 의견이 나온다고. 제발 그만 좀 낚여. 지금 막 배웠으니까. 8번 볼게요. 일상적 체험을 통해 깨달은 점을 다른 상황에 확대 적용, 해설하는 방식. 너무 괜찮네요. 오랜만에 동그라미입니다. 9번 이 글을 통해 작가가 궁극적으로 하려는 말. 자, 이 사람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주제는 언제 나올까?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일단 이건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의적이야. 그럼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뭘 것 같아? 이거예요. 그래서 부패한 정치를 척결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쓴 겁니다. 사실 사람도 자기가 진짜로 하고 싶은 얘기하기에는 조금 그래요. 자기가 진짜로 하고 싶은 얘기 마지막 나라 정치에 대해서 즉 탐관오리 부정부패를 척결해야 바로 척결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빌드업을 한 겁니다. 지금 말하고 나니까 요즘에 쓰는 말이네요. 이거 빌드업 한 거네. 넘어갑시다. 자, 11번. 아니야, 이제 10번. 이 글은 구체적인 일상 경험을 통해 교훈을 주는 소설, X, 소설이 왜 나와요? 11번, 유추 특성이요? 방금 말한 거예요. 유사한 거, 비슷한 거 이야기 일어날 거라고 추리하는 논리. 쓰지 마세요. 넘어갑시다. 앞에 써 있어요, 유추 정의. 12번. 자, 네. 다 되셨구나. 거기도 와주세요. 네. 최지정 씨는 못 내셨고 박주화 씨는
놓고 왔고 두 사람이 있다가 가능한 시간 좀 조사해 주세요. 우진아 너 과제. 얘가 이제 목요일 나와야 되는데 못 와갖고 오늘 추가 좀 해주세요. 점검해서. 우진아 그 두터비 파리 물고만 주면 돼. 얘도 같이 조사해 주세요. 12번 봐도 될까요? 아니다 지금 정해버리자. 조교님 우리 추가로 나올 날 좀 정해주세요. 넌 저번 주도 안 왔잖아. 줄게. 오늘 줄 테니까 풀어서 그날 와서 검사 받아. 박수현 씨도 저번 주 안 오지 않았어요? 아닌가? 아 왔구나. 12번 조사해 주세요. 잠깐 놀까요? 중간 테스트 봤는데 제가 여러분들 너무 무시했나 봐요. 안 보신 분은 챙겨 가셨죠? 못 챙겨 가신 분은 마저 가져가세요. 갖고 아니지 못 받은 사람 없죠? 다 받았죠? 안 푸신 분도 따로 가져갔지? 아닌가? 있어요 혹시? 아니 수요일날 전체 모의고사 봤잖아 학원에서. 그 시험지 응시 안 했는데 안 가져가신 분 있으시죠? 이따 내가 갖다 줄게요. 갖다 놓을게요. 가져갑시다. 그러면 난도 어떤지 말하면 안 되는데. 집에 보신 분은 집에 문자 다 갔거든요. 평균 점수랑 같이. 평균 점수 봤는데 제가 낸 학교 중에 제일 평균이 여기가 높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요 아름고 2학년 반이 시간이 안 돼요? 그럼 안 들려요. 그러면 일단은 이제 기록만 해주세요. 나중에 정한다고. 어머님이랑 정해야지 뭐. 뭔 일로 했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균 점수가 학교 평균이 제일 높더라고요. 중간고사 내가 낸 반 중에 반 평균이 제일 높더라고. 여러분 두 가지죠. 여러분들이 잘하는 분들이 모여 있거나 아니면 내가 너무 쉽게 냈거나. 이제 이어서 좀 봐도 될까요? 이따 갖다 줄게요. 그거 못 가져가신 분 가져가세요. 자, 12번 볼게요. OX 해보세요. 갸우뚱이에요 이거는. 왜냐면 조건이 뭔가 없어요. 자 12번 앞에다가 이렇게 하면 돼요. 사람의 라는 말 넣어보세요. OX 뭐 할래요? X 괜찮을까요? 아까 강조드렸던 거니까 더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요거 X입니다. 추우면 말씀하세요. 자 13번 개과천선이라고 합니다. 잘못을 고치는 사자성어래요. 뭐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이런 말들은 개과천선. 14번 어찌 상하지 않겠는가? 서리법이죠? 너무 쉽다. 자 도탄의 의미는요. 불교 용어로는 이게 진흙구덕에서 수처럼 불타오르다 막 이런 거거든요. 약간 개 고통받는다인데 여기서 도탄의 의미는 고통받는 백성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도탄의 원래 뜻은 앞에 써 있습니다. 아까 거기에. 그래서 뭐 진흙탕 속에 불태워진다 뭐 이런 불교 용어예요. 원래 도탄이. 16번 잠깐만 이 문제 왜 이래. 최근 인터넷 킹 사건을 이 고전수필을 통해 교훈을 얻는다며. 이 문제를 누가 만들었는지 그냥 솔직히 고백하면 딴학원 원장님이 만들어줬는데 제 아내예요. 이런 건 내 취향이 아니죠. 여러분들 뭐라고 하면 돼? 뭘 의도한 걸까? 내 아내는 최근 인터넷 해킹 사건을 이 고전수필을 통해 어떻게 바로 점검해야지. 이제 답이나 볼까? 잠깐만. 미리 해결해야 된다. 아이고 씨. 미리 해결해야 되고 빨리 해결해야 된다가 답이겠죠. 이거 잘났다. 17번 제 취향이 아니네요. 문제들이. 화자는 일상적 경험을 통해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고 있다. 괜찮죠? 정말로? 아니죠. 이거는 수호제기가 아닙니다. 일상적 경험을 통해 정치와 사람의 속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 되돌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 X예요. 요게 그나마 제일 좋네요. 수호제기랑
차이점으로 있는 거니까. 됐죠? 공통점 찾으라고 했는데 이거 공통점을 보시면 안 됩니다. 수호적의 이욕설이랑 차이점으로 보세요. 18번 허구적 이야기로 X 넘어갈게요. 이런 것들은. 자, 뒤에 객관식 문제도 있네요. 님들이 뒤에 해설 있으니까 과제랑 같이 풀어보세요. 이제 9쪽 오겠습니다. 아내가 만들어준 거. 서로 품앗이 해. 내가 바쁘면 여기서 이제 만들어주고, 거기서 바쁘다 하면 이거. 같은 직종이 있으니까 이건 좋다. 이것만 좀. 어디 보자. 9쪽 오셨죠? 유치원의 바위라는 시고요. 저기 제목이 삼천리가 아니에요. 삼천리라는 시집에 실려있던 시 중에 하나입니다. 유치한 시집 삼천리 중에 하나인데 목요일날 수업하니까 삼천리 하니까 또 자전거 드립 나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아니죠. 여러분들 삼천리 하면 뭐부터 나와야 돼? 당연히 애국가에도 있잖아. 우리나라를 상징하죠. 우리나라 한반도 뭐 좀 더 확장해서 한민족의 정신 이런 것까지 담겨있는 말이 삼천리라고 봐도 되겠죠. 자전거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진짜. 여러분들은 아니고요. 목요일 빠가들이. 자, 그러면 유치원 씨가 이 시를 언제 썼는지 저기 삼천리 발행 연도도 같이 갖고 왔거든요. 1941년. 네, 일제강점기 말입니다. 일제강점기 말. 그것도 아주 극도로 후반이거든요. 일제 민족말살 정책이 시행된 때인데요. 제가 이 시기를 왜 갖고 왔냐면요. 이 시를 이해하는데 꽤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특정 누군가를 모욕하기 위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혹시 한용운 씨라고 아세요? 한용운? 민족운동가 33인 중에 한 분에 뽑히기도 하고요. 독립선언문도 읽으셨고요. 대표적인 스님이자 독립운동가이자 문학가이자 투쟁가로 아주 명성이 높으시죠. 1941년에 그분이 쓴 시 읽어드릴까요? 동양 대제국 천황폐하를 위하여 모두 다 일어나. 이렇게 시작해요. 이때는요. 다 같이 이런 시를 써요. 우리가 이때 쓴 건 좀 봐줘요. 왜? 안 쓰면 죽인다고 하니까 다 쓴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이 40년대 이후에 일제강점기 완전 말기 민족말살 정책 때 쓰였던 시들은 좀 이런 시들이 많습니다. 이때는 생사기로가 있는 거라서 써도 봐줘요. 근데 이 아저씨는 이렇게 써요. 유치한 씨는. 이 보세요. 이 팩이 보세요. 자, 볼게요. 시 들어갈게. 내 죽으면 한 개의 바위가 되리라. 자, 됐어요. 화자가 추구하는 삶이 바위인가 봐요. 바위가 그러면 어떻게 살겠다는 건가요? 하면 사실 여기서 대답이 나오면 안 돼요. 왜? 바위가 뭔지 몰라요. 자연계에 있는 바위는 알지만 이 시에서 바위에 무슨 이미지가 있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바위가 되고 싶나 보다. 근데 바위가 뭐지? 하고 다음 줄을 가야 돼요. 표시 괜찮죠? 보고 있지? 두 번째 줄. 아예 애련에 물들지 않고 애련. 자, 이 애련은 애상할 때 그 애자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는 그 애자입니다. 한자 볼 줄 아시나요? 사랑의 자입니다, 이게. 그리고 련은 연민할 때 연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연이라고 해요. 그럼 애련, 사랑한 존재를, 그러니까 내가 우호적인 존재를 불쌍히 여기다. 따뜻한 정을 베풀다. 이런 뜻으로 바뀝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고 연민하는 행위를 애련이라고 해요. 근데 애련에 물들지 않겠대요. 좀만 더. 희로에 움직이지 않고 희로애락 할 때 그 희로 맞습니다. 희가 기쁨, 로가 분노입니다. 그래서 기쁨과 분노에 움직이지 않고. 그 다음 비와 바람에 깎이는 대로. 자, 여기서 그럼 비와 바람은 시련을 의미하거든요. 이거 윤동주의 서시 바람이랑 똑같은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비와 바람이 오면요, 부끄러워하는 윤동주랑 조금 달라요. 깎이는 대로래요. 비바람이 불어서 내가 그렇게 깎이고 뭔가 아프고 하면 그냥 그것대로라고 그냥 받아들여요. 뭐 반성 성찰로 가지 않습니다. 윤동주 바람과 내용은 똑같지만, 시련이라든 내용 의미는 똑같지만 그거에 대한 화자의 태도, 대응 방식이 다릅니다. 조금 다르죠. 서신은 그 바람에 보고 괴로워해요. 그리고 자기 길을 가겠다고 다짐해요. 이 사람은요, 비와 바람이 오면요,
그냥 깎이는 대로 받아들이겠답니다. 즉 신경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우, 급이 좀 다르죠. 계속 갈게요. 억년, 자 수많은 세월이고요. 비정, 예, 비정은요 그 없을 이제 아닐 비자에 마음 정자인데 이거 지금 쓰는 비정이랑 달라요. 지금은 감정이 없을 때 비정하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 왜 이렇게 비정해 이렇게 쓰는 건데 이때 비정은 말 그대로 순수하게 마음이 없이 감정 마음 이런 거 없이 없는 한묵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비정 됐죠? 아무런 감정이나 정서가 없는 상태 그거에 함묵 함은 이제 함구하다 할 때 다물다라는 뜻이고요. 침묵할 때 묵입니다. 그냥 침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비정의 함묵에 계속 안으로 채찍질하여. 자, 이 안으로 채찍질한다는 건 뭐겠어요? 내 내적 수련하여. 스스로 내가 내적으로 성숙 수련해서 여기까지. 아우 힘들다. 자, 바위가 되겠는데요. 바위 속성 다시 볼래요? 애련, 희로에 물들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비와 바람이 오면 그냥 깎이는 대로 묵묵히 넘어가는 거예요. 의연하다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비정이래요. 님들아 물어볼게요. 비정과 애련은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정반대의 말입니다. 비정은 누가 갖고 있는 속성인가요? 바위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한목과 함께. 하지만 애련과 희로는 바위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니까 신경 쓰지 않는 겁니다. 그 차이점. 왠지 감정을 표현하는 비슷한 말 같지만 비정은 바위 자체의 속성이고요. 희로와 애련은 바위가 의식하지 않는 거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드디어 이제 어려운 거라서 조금 이제 끊고 왔어요. 생명도 망각하고인데요. 이 생명은 여기서 좋은 걸까 나쁜 걸까 하면 나쁜 겁니다. 애련과 희로랑 똑같습니다. 애련, 희로, 비바람과 같은 말이에요. 왜? 이걸 망각하겠대. 아 뭐야 지금 신경 안 쓰겠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감정 이런 것들을 신경 쓰지 않겠다는 거 생명으로 표현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생명이라는 키워드는 다른 시에 담겨 있는데 김현승의 눈물이라는 시에 담겨 있었네요. 그 눈물과 뜻이 아예 다르죠. 거기 있는 눈물은 자식의 죽음을 형상화한 거 이렇게 봐야 되겠지만 슬픔이 담겨 있고 동시에 그 눈물은 생명의 원천이기도 돼요. 순환적 구조에서 작동하죠. 긍정적 뜻으로. 근데 이 생명은 나를 흔들리게 하는 거, 나를 힘들게 하는 거, 바위는 흔들리지 않지만 나도 이런 거에 흔들리지 않으려고 망각해야 되는 거. 자, 그러면 이 생명은 수호제계에서는 뭡니까? 나를 유혹하는 것들이죠. 됐을까요? 무슨 말인지? 이 생명을 잊어버리는 거야. 수호제기 표현을 그대로 쓰자면 이런 거 아니에요? 아름다운 음식, 아름다운 음식이란다. 맛있는 음식, 아름다운 노랫소리, 여인의 요염한 자태, 그게 이 생명에 들어가는 거예요. 되게 부정적인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봅시다. 흐르는 구름, 먼 원래, 자, 구름은 알시테고, 원래는요, 멀리서 들리는 천둥 소리를 원래라고 합니다. 원이 원자고 래가 천둥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먼이 한 번 더 쓰여요. 멀리서 들려오는 원래 천둥 소리 꿈꾸어도 노래하지 않고. 자, 여기는 학교 선생님 프린트 필기를 내가 어떤 학생 거를 봤는데 이 구름과 원래를 실연으로 해석해 주셨더라고요. 뭐 상관없어요. 그렇게 해석해도.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요. 부정적인 뜻은 맞지만 실연이라기보다는 과거에 중요시했던 가치. 화자가 이 시의 화자가 과거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주목했었던 그런 가치 그걸 말한대요. 보고 계셨구나.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요. 그 아래에 꿈꿔도 때문에 그래요. 여기 있는 원래와 구름은요. 화자가 꿈꿨던 거예요. 옛날에 그 구름 천둥소리 꿈꾸어도 꿈꾸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추구하지 않는 거래요. 왜? 노래하지 않는데요. 구름과 원래를 꿈꾸고 있지만 나는 그런 거에 대해 노래하지 않아. 그러니까 과거에는 신경 썼지만 지금은 신경 쓰지 않는 거.
어쨌든 지금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니까 위에 있었던 애련, 희로, 비유, 바람과 같은 뜻을 해석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시련 뭐 이렇게 봐도 상관은 없어요. 다만 감정적인 것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는 그 다음 두 쪽으로 깨트려져도 소리하지 않는 바위가 되리라. 이건 쉽죠. 그래서 앞에 나왔던 모습을 정리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이 시를 왜 썼을까요? 남들 다 천황폐하 이러고 있는데 이걸 쓴 거야. 나는 흔들리지 않아. 니들이 뭐라고 날 죽인다고 하고 뭐 어쩌고 위협을 가해도 다른 애들이 다 막 뭐 무슨 내 마음에 동요를 일으켜. 자기 써야 될 거 아니야. 먹고 살려면. 아니면 안 쓰면 죽여버린다 하면서 막 이렇게 분노와 희로와 뭐 애련 이런 걸 다양한 감정이 나오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아. 나는 니들이 뭐라고 하든 난 내가 갈 길을 갈 거야. 흔들리지 않는 바위가 될 거야. 라고 하는 거. 굉장히 의지적이죠. 됐을까요? 시 해석 다 됐고요. 그 아래 보시면 작품 개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면 되는데 조금만 어려운 거 조금만 봐줄게요. 성격은 상징적이에요. 여기 있는 것들이 이제 바위가 뭘 상징하는지 알겠죠? 흔들리지 않는 태도를 말합니다. 의지, 바위처럼 살아가리라. 의지가 마지막에 느껴졌고요. 관념, 사변적. 사변은요 관념적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자기가 경험한 구체를 제시하는 게 아니라 생각, 사상, 사색한 사유를 제공한 거, 그걸 사변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념, 사변 같은 말이야. 이 작품은 화자가 무슨 겪은 얘기가 나온 게 아닙니다. 생각, 다짐, 추상의 영역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 아래 내용은 지금 다 충분히 설명드린 것 같고 대상을 의인화했는가는 여러분들이 학교 선생님이 주신 프린트 그 문제에 있었어요. 그거 정리되어 있으니까 봐주시고요. 방금 제가 시역 해석해드린 거 오른쪽에 정리되어 있으니까 님들이 복습할 때 써먹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우리 한 작품만 더 합시다. 이거는 곽제구의 계단입니다. 뭘 의미하고 썼는지 이건 실은 쉬워요. 별거 없습니다. 내가 501호 수업할 때는 딱 있어서 좋았는데 여기는 없네. 계단이잖아. 근데 계단이 이 사람이 의도적으로 지은 건축물이라 하거든요. 근데 계단이 돌로 만든 계단하고 나무로 만든 계단하고 차이점을 생각해봐. 저기 큰 강의실 501호에는 저기 허접한 그 단상이 있어갖고 그거 내가 이렇게 삐걱삐걱 하면서 어때 소리가 들리지 했는데 여기는 할 게 없네. 나무로 계단을 만든 이유는 소리가 잘 들려요. 내구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자, 누군가 계단을 오르면 삐그덕 소리가 더 잘 들리겠죠. 나무 계단을 만드는데 그 의도가 뭐냐? 뭐 누군가를 기다리고 그 사람을 이제 보고 그 사람을 간절히 기다린 마음을 나무 계단으로 표현합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쉬워요, 이거는. 강변에서 내가 사는 작은 오막살이 집까지 이르는 숲길 사이에 어느 하루 마음 먹고 나무 계단 하나 만들었습니다. 밟으면 삐걱이는 나무 울음소리가 산뻐꾸기 울음소리보다 듣기 좋았습니다. 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이 산새 소리보다 좋았대. 왜? 누군가가 온다는 뜻이니까. 내가 기다린 사람이 온다는 거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간절히 기다린다는 얘기예요. 자, 얼마큼 간절한가? 계속 볼게요. 언젠가는 당신이 이 계단을 밟고 내 오목사의 집을 찾아올 때 있겠지요. 설령 그때 내게 나를 열렬히 사랑했던 신이 찾아와. 자, 갓이에요. 갓이 찾아와서요. 자, 이제 이게 네가 그동안 목마르게 찾았던 그 물건이야. 네가 찾았던 네가 제일 좋아하던 그거야 라고 하며 막 보찜을 푸는 순간이라고 해도 놓치지 않고 들을 수 있대요. 뭐를? 나무 계단 소리를요. 당신이 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대요. 신이 와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걸 와도 당신이 오는 소리만은 못하다. 자, 그러니까 무슨 대상에 대한 사랑인데 무슨 사랑이야? 종교적인 구원, 소망 이런 걸 초월한, 종교적 차원을 초월한 사랑이구나. 초월적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네요. 눈물이랑 좀 달라요. 눈물은 그 절대자의 뜻을 이해하고 자기의 슬픔을 승화시키는 거고, 얘는요 절대자의 가르침이나 이런 종교적 색채까지 모두 다 뛰어넘는 무언가 인간의 말로 형용하기 힘든 초월적인 사랑을 표현하고 싶나 봐요. 자, 됐죠? 그래서 신과는 상관없이 달려갈 거래요. 됐죠? 자, 오늘 준비한 작품 3개는 다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제 과제 질문 처리해 드릴 거거든요. 좀 서둘러서 해봤어요. 1차 냈었고 2차, 3차 과제였었죠. 그리고 두터비 파리 물고 그거 과제였었죠. 아 참 작품 하나 남았다. 산속에서 저기 슬픔 기쁨에게 해야 돼. 요거까지 해야 돼. 저기 교과서 안 갖고 오신 분 말씀하세요. 요 교과서 한쪽만 하면 돼서 아니 예상했어. 목요일날 다 예방주사 맞고 온다고. 있어? 있으면 책을 봐. 너는 오늘 뭐 갖고 왔냐? 다 있으세요? 44쪽이에요. 사실 이거는 뭐 주간 과제로 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작품 해설을 이제 오늘 해드린 거죠. 좀 늦었죠. 얼른 봅시다. 정호승 시인. 정호승 시인도 참 유명하죠. 그래도 제일 현대의 시를 즐기는 사람이 거의 없지만 그래도 이 사람 시는 많이들 이제 좋아하니까 아직도 이제 팔리는 시 중에 하나입니다. 시를 팔아서 먹고 살기 쉽지 않다고 하는데 몇 안 되는 상업적으로 성공한 시인 중에 한 분이래요. 뭐 일단 봅시다. 맨 위 3번 44쪽에 맨 위에 파란색 타이틀 보이시죠? 네모박스 작품계관 핵심 정리 거기 볼게요. 아는 말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빨리빨리 넘어갈 수 있어요. 갈래 자유시 서성시 그만할게. 성격 성찰 비판 의지. 자, 박애 체크. 박애가 뭐냐? 이 박은요, 구분 없는 이라는 뜻이에요. 사랑. 구분 없는 사랑을 박애라고 합니다. 됐죠? 왜 박애인지는 뒤에 어떤 시에서 찾을 수 있는지는 보러 가고요. 이제 제재 볼게요. 슬픔, 타인의 고통에 무관심한 이기적인 삶. 이게 주제를 표현한 재료래요. 이따 보러 가고요. 주제, 이기적인 삶에 대한 반성, 소외된 이웃에 대한 사랑과 관심 촉구. 뭐 그런가 봐요. 내려올게요. 자, 슬픔을 특징, 여기다 밑줄, 슬픔을 화자. 됐죠? 슬픔이 화자예요. 이 시는요, 화자가 표면에 드러나거든요. 근데 그 표면에 드러난 화자가 슬픔이에요. 그러면 슬픔을 마치 사람처럼 취급했다. 맞는 얘기입니다. 이따가 보자고요. 이건 본문에서도. 기쁨의 행동을 질책하는 방식을 통해 주제를 표현한다. 기쁨이 참고로 청자입니다. 기쁨이 청자로 설정해 줘야 돼요. 계속 갈게요. 특징 두 번째. 슬픔과 기쁨이 지닌 일반적 의미에서 벗어난다. 네,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의미를 벗어나서 반대로 쓰입니다. 계속 슬픔에 긍정적 의미를 부여한다. 반대로 그러면 기쁨에는 부정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시작할게요. 첫 줄 봅시다. 피곤. 끊고 갈 걸 그랬나? 자, 나는 하는데요. 자, 이게 슬픔이래요. 어떻게 알아요? 제목에서 알 수 있습니다. 슬픔이 기쁨에게. 됐죠? 그러면 나라고 했으니까 슬픔인 거예요. 나라고 한 것만으로도 슬픔을 의미했다고 되나요? 예, 됩니다. 왜냐면 나가 인칭 대명사라서 그래요. 여러분들은 1인칭이라고 배웠을 겁니다. 인칭, 사람을 가리키는 대명사. 그게 바로 인칭 대명사예요. 나라고 한 순간 그냥 시작됩니다. 여기서부터 의인법이에요. 계속 가볼게요. 자, 이 슬픔이라는 예, 나는 이제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대요. 자, 이 뒤에 있는 슬픔은 화자가 자기를 주겠다는 건가요? 하면 그렇게 보지 말고요. 뒤에 있는 슬픔은 진짜 슬픔, 감정적 정서의 슬픔이라 보시면 됩니다. 의인화된 슬픔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뒤에 있는 슬픔은 자, 맨 앞에 있는 나는 의인화된 슬픔, 뒤에 그 줄 끝에 있는 네모 쳐져 있는 슬픔은 정서적인 추상적 의미로 남아있는 슬픔인데요. 근데 여기서 이 시에서 슬픔은 단순히 그냥 부정적 감정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다른 감정도 포함됩니다. 자, 좀만 더 읽어봅시다. 이게 뭔지.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여기에 뭐라고 필기되어 있냐? 역설법이라 되어 있어요. 왜 역설인가? 자, 사랑이라는 말 자체가 대상에 대해 우호적인 감정, 긍정적 감정을 기본으로 한 대상에 대한 우호적 태도, 이걸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거든요. 약간 긍정적이다라는 사람 마음이 전제되어 있는 게 바로 사랑이에요.
근데 슬픔은요, 외부적이나 내부적인 여러 가지 사유로 인간이 부정적인 감정을 느낀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슬픔은. 자, 슬픔이라는 말에는 부정적 감정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가치 판단이 끝나 있는 말이야. 사랑은 좋은 마음, 슬픔은 나쁜 마음, 부정적인 마음이라고 이미 사전적 의미가 정의되어 있는 건데, 그럼 논리적으로 이게 가능할까요?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 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게. 예, 각 단어의 긍정적, 부정적 값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어긋나요. 그래서 역설법이 성립한다.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냥 외워요. 역설이구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역설은 항상 겉으로는 모순되지만 그 안에 의미는 모순이 없어야 돼요. 논리적 오류가 없어야 돼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하면 아까 시작할 때 말했어요. 슬픔의 뜻이 우리가 쓰는 뜻이랑 다르게 매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계속 가볼까요? 이 슬픔이 뭐길래? 겨울밤 거리에서 귤 몇 개 놓고 살아온 추위와 떨고 있는 할머니에게 귤값을 깎으며 여기 있다. 기뻐하던 너. 자, 이 너가 바로 기쁨이고요. 기뻐하고 있네요. 이 시에서 기쁨이 뭔지 정해놨습니다. 자, 할머니가 귤 팔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몇백 원 깎고 있대요. 그걸 깎고 있으면서 기뻐하는 거. 그게 기쁨. 이거 뭐예요? 여기서 기쁨은. 배려가 없죠. 이기적이죠. 예, 배려심 없고 이기적인 것을 바로 기쁨이라고 설정한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이기적이고 배려심 없는 자에게 슬픔을 주고 싶다고 했으니까 이 슬픔의 뜻이 대충 매겨지죠. 이기적이지 않은 거, 배려하는 것, 불쌍히 여기는 거, 아까 봤던 애련 정도 말을 다시 써도 될까요? 여기서 슬픔의 뜻이 바로 애련,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겁니다. 지금 나왔어요. 애가 나왔어요. 애. 사랑이라는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슬픔이 강한 타인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었던 거야. 근데 왜 박애냐? 그 다음 줄이에요. 나는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주겠다. 근데 너한테 보여주는 얼굴이 슬픔인데 이 슬픔의 무슨 얼굴이냐? 평등한 얼굴을 보여주겠대요. 아니 왜 여기서 평등이 왜 나와요? 자, 이 사랑은요. 특정한 사람에게만 이 슬픔은 그러니까 이 배려, 이 타인을 위한 배려, 공감은 단순히 어떤 특정한 상황에 발동하는 게 아니라 평등한 얼굴, 모두에게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슬픔이래요. 누구에게나 주어야 되는 사랑을 의미한대요. 그래서 이 시에서 아까 성격에 박애라는 말이 있었던 겁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들 제가 가시 쥐고 막대 쥐고 좀 막아보려 했는데 이게 목이 아프네요. 조금 쉬었다 해도 될까요?